누런 소는 누런 송아지를 낳고 얼룩말은 얼룩무늬 새끼를 낳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데 이걸 유전이라고 하죠. 생명체는 어떻게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는 것일까요? 유전은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운 현상, 유전에 관한 관심은 인류의 기원을 찾는 진화론으로 이어졌고, 진화론에서 파생된 우생학은 인종청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한 그리스 학자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합니다. 그는 수학뿐 아니라 유전에 관한 이론도 제시했는데 유전 정보가 남자의 정액을 통해 전해진다고 주장했죠. 정액은 남자의 몸을 돌면서 장기에서 신비한 증기를 흡수해 눈과 머리의 색깔, 뼈 길이 같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액이 신체에 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궁에 들어간 정액은 모체에서 영양분을 얻어 태아로 자랍니다. 아버지는 아기가 되는 정보를 주고 어머니는 아이가 자라는 영양분을 제공해요. 이것을 정자론이라고 하는데 정자가 태아의 모든 특징을 결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전이 정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특징을 물려받을 수 있고 한 세대에서는 사라졌다가 그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백인 여자와 에티오피아 흑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백인이었고 손녀는 흑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계를 통해서만 유전이 일어난다는 피타고라스의 정자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남자의 몸에는 여자 생식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흡수할 수 있냐고 반박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유전에 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아는 남녀 공동의 기여로 자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전의 본질은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어진 정보를 통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정자는 아기의 특징을 형성하고 만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은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져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중후정치를 증오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작 국가를 통해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구성된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제시했죠. 좋은 혈통은 좋은 혈통끼리 맺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유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수한 사람은 보존하고 열등한 사람은 제거해야 한다는 사상을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이상에 빠진 플라톤의 우생학이 실제로 적용된 나라가 있었어요. 아테네의 이웃나라 스파르타였죠.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족장의 신체 검사를 통해 허약한 아이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남자아이는 20살이 될 때까지 단체로 달리기, 씨름, 창 던지기, 활쏘기 등의 훈련을 받았어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들도 소년과 같이 벌거벗은 채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체를 튼튼하게 해서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중세 서양에서는 정자 속에 아주 작은 인간이 들어있다는 신화와 민담이 유행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태아가 정자에 웅크려 있다가 수정 후 자궁에서 서서히 팽창해 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의미로 미소인간이라고 하는데 호문클루스라고 불렀어요. 라틴어로 작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은 널리 퍼져 현미경이 최초로 개발된 네덜란드에서는 사람의 정자 안에서 호문클루스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착시였거나 렌즈를 통해 본 상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19세기가 되자 사람들은 부모의 특징이 반반씩 섞여 자식 세대에 전달된다고 믿었어요. 붉은 꽃과 흰 꽃의 자식 세대는 분홍색 꽃이 되고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 사이의 자식은 중간 정도의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 유전이라고 하죠. 그러나 키 작은 부모에게서 키 큰 자식이 태어나는 사례도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생물학의 신기원을 연 찰스 다윈도 부모에서 자식으로 세대가 바뀔 때 종의 특징이 바뀌는 것은 혼합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함수에서 나온 특별한 메시지가 배아에서 만나 물감이나 색깔처럼 혼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윈은 범생설을 주장했어요. 인체 각 기관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제뮬이라는 작은 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뮬이라는 유전 물질이 혈액에 의해 생식기관으로 이동하고 양쪽 부모의 제뮬이 합쳐져 자식의 형질을 만든다는 것이죠. 다윈의 범생설은 혼합 유전설의 변형된 이론이었고 이후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에 5주간 머물면서 채집한 핀치새를 유심히 관찰한 다윈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세웠고 종의 기원을 발견했습니다. 다윈은 유전이 진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연선택을 통해 부리가 큰 핀치새가 태어나려면 부리가 짧은 정상적인 핀치가 가끔
부리가 큰 변이 편치, 즉 별종이나 기형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후손에게 부리가 큰 변이 편치의 유전자를 대대로 전해 변이가 유지되어야 하죠. 만약 별종을 낳지 못하거나 변이가 일어났을 때 지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19세기 말이 되자 진화론은 확장되어 생물학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이 널리 퍼졌습니다. 대표 주자는 진화론의 영향력을 일찌감치 인식한 다윈의 사촌 동생 프랜시스 골턴이었죠. 골턴은 자연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화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면 오랜 시간에 걸리는 진화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골턴은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타고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교배시키면 개량 인간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골턴은 우수한 가문의 우수한 형제를 기록한 혈통 등록부를 제작해 키, 몸무게, 아름다움, 지능을 가려 남녀를 뽑아 여러 품종의 말을 교배하는 방식으로 짝을 지어 최고의 자식을 얻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수한 유전인자를 만들자는 우생학은 정반대의 개념 열성학을 낳았어요. 골턴은 모자란 남녀의 번식이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죠. 부모의 재능, 성격, 지능 등의 특징이 부족하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환경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열등한 유전자로 인해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열등한 무리가 태어난다고 생각했죠. 우생학에 의한 강자의 선택적 번식은 열성학에 의한 약자의 선택적 부림을 통해 보완해야 했습니다. 골턴의 주장은 사람의 특성이 양육법과 환경에 따른다는 주류 과학의 견해와는 맞지 않았어요. 총균세로 잘 알려진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장한 환경 결정론과도 대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턴은 동물처럼 인간이 선택적으로 번식할 수 있고 번식해야 한다고 믿었죠. 우생학과 열성학의 영향으로 1909년 미국에서는 범죄자, 정신병자, 약물 중독자, 간질, 매독 환자 등을 부적합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보호소에 수용하고 강제 불임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했어요. 강제 불임으로 미국에서만 약 7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1928년 스위스, 캐나다, 1929년 덴마크가 같은 법을 도입했고 수많은 사람이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죠. 불행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 후 전체주의라는 광기를 향해 치닫는 히틀러는 우생학의 열렬한 신도가 되었습니다. 1923년 미넨 맥주홀 쿠데타의 주모자로 투옥된 히틀러는 인종과학에 관한 책을 읽자마자 푹 빠져들었습니다. 감옥을 나온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선전했어요. 히틀러는 우생학의 광신도였죠.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우생학과 나치즘의 만남은 끔찍한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편협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유사과학과 결합해 파괴적이고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죠. 1933년 히틀러 정부는 강제 불임 수술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1935년에는 유대인이 게르만 혈통의 사람과 결혼하거나 성관계하는 걸 금지해 혼혈을 막겠다는 니른베르크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병든 사람을 총수한다는 나치의 계획은 대량 학살로 이어졌어요. 수용소와 가스실에서 유대인 600만 명, 집시 20만 명, 소련, 폴란드인 수백만 명, 그리고 수많은 동성애자와 반체제 인사가 살해당했습니다. 집단 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는 유전자와 어원이 같죠.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사회 가치가 없는 자로 간주된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집행된 니른베르크 재판 공식 판결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을 기점으로 우생학은 사이비 과학으로 전락해갔고 비판도 거세졌어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도 우생학의 쇠퇴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공황은 유전적 차이보다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대공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고통은 인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이었죠. 이후 유전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은 수많은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이 생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사람을 유전적 차이에 따라 서열화하라는 시도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생학과 인종청소라는 역사를 통해 생명을 다루는 과학의 철저한 증거와 엄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이비 과학이 초래한 비극을 통해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